통계청 장래인구 축의 그 중위 축에 따르면은 2072년까지 뭐 한국 인구가 지금의 보다 한 30% 정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추계가 실현이 되면은 한국 인구가 3천만이면은 3.1운동 일어날 당시에 한국의 인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년 전으로 회귀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덜 알려진 것은 뭐냐면은 구조의 변화하고 질적인 변화입니다. 구조 변화도 어느 만큼 좀 얘기를 하시죠. 당연히 그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58년 개띠들이 은퇴의 대열에 합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듯이 이제 고령자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지금은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 한 25년 정도 지나면은 40%가 넘어요. 40%가 넘으면은 그게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그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고요. 지금 전망에 따르면은 2072년이 되면은 고령 인구 비율이 46%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인구다라는 것이고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22년 16%에서 앞으로 25년 내로 40%로 오르는 거는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으로 진입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 고령자 먼저 본다고 한다면은 고령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력도 높아지고 인적 자본도 개선이 되지만 경험 자체가 그 이전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좀 늦게 태어난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든 그렇지 않았는데 전기가 막 공급되는 세대에 살았고요. 그러니까 TV를 봤던 세대이고 고속도로가 놓여가지고 여기저기 그 일일 생활권에서 살았던 그런 세대이고, 그다음에 국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도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세대이고요. 그러니까 경험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훨씬 지금의 젊은 세대하고 비슷한 그런 동질적인 경험이라든가 기대, 그러니까 선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고령층에 진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비 수요라고 하는 것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젊은 세대하고의 그 소비 수요의 그 경향하고의 좀 수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분들은 뭐 제가 파워 시니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학력 수준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직업의 그 질이라든가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많이 고도화된 다음에 말하자면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 소비 그 패턴이라든가 구조에 있어서 그 이전의 고령층과는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훨씬 더 액티브하게 살고 그러한 것을 추구를 하고 이제 그러한 것에 관련된 소비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것의 이면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결혼을 안 한 여성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25세에서 39세 여성 가운데 한 30년 전에는 결혼한 분들이 되게 85%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그 비율이 45%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하가 이제 비혼이고요. 더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요. 30년 전에는 결혼한 여성을 만나면은 거의 대부분 3분의 2가 자녀가 하나도 없는 분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 둘 있는 기혼 여성의 비율은 40%로 떨어졌고,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결혼도 하나도 없는 그런 여성의 비율은 20%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것도 수렴된 상태고요. 앞으로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대개는 비혼자가 많다. 결혼을 해도 아이가 없는 집이 확 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집의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냐? 대개는 궁극적으로 외동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이고,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은 아이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남다르게 높은 그런 부모가 키우는 아이가 될 것이고요. 그런 아이가 또 이제 자라나면은 학령기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가는데, 이제 그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소비적인 패턴이라든가 그런 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것 같고, 1인 가구 얘기를 했지만 뭐 1인 가구 중에서도 혼자 사는 여성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더 좀 나간다고 한다면은 누가 그럼 결혼하느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여성일수록 결혼을 덜 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전문직 여성이 결혼이 더 떨어지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젊은 그 1인 가구를 봤을 때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여성과 남성 그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젊은 1인 가구의 소비 패턴도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는 고령층뿐만이 아니라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어떤 소비가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의 여러 가지 니드가 소비에 많이 반영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소비 패턴의 변화를 말씀하시니까 다양한 이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통해
통해서 이 소비 패턴을 읽게 되면 분명히 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변화, 여러 가지 기술 변화하고 산업구조 변화하고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불균형이 야기가 됩니다. 네.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부분은 결국은 사람이 좀 남아 돌아가고 어떤 부분 사람이 모자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에 앞서 전반적으로는 노동이 아무래도 좀 부족해지는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아무튼 노동이 주니까 자본 대비 노동의 비율이 이제 떨어지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주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본다면은 14세기 흑사병 직후에 유럽의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타났던 가장 즉각적인 현상은 뭐냐면 임금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흑사병 직후에 한 50년 동안 영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2배로 올랐어요. 정확히. 살아남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축복이었던 거죠. 생활 수준이 즉각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뭐 출산율도 높아지게 되고 인구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나왔고요. 근데 뭐 지금에 있어서 사람이 줄어서 과연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력의 어떤 가치가 높아질지는 이건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변화의 방향이라든가 예를 들어 뭐 AI 같은 기술이 네네. 출현을 해서 얼마만큼 이게 노동을 대체할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대체할 것인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것 같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수요 추정도 하고 공급 추정을 해서 같이 결합을 해서 보면은 제일 이제 부족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에요. 돌봄 인력 부족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회복지 서비스업 쪽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음식점 숙박업, 운송업, 전문직별 공사업, 소매업 이런 데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도 이제 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변화가 나면서 그게 꼭 기회라기보다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누구에게는 큰 피해가 되겠지만 누군가에는 기회가 되는 그런 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개인의 이득과 사회의 이득이 꼭 별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기회가 생겨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그쪽으로 투자가 몰린다고 하는 거는 필요한 부분에 사람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그 움직임은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불균형을 다시 균형으로 돌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사람 인력이 부족해지는 분야에 몇 가지 종류의 그러한 그 기회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분야가 임금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임금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젊은 분들에게 매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의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기회는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돌봄 인력이 부족해지면은 두 가지 면에서의 수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돌봄 인력을 탄력적으로 잘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 것 같고요. 뭐 지금의 고령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그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봄 인력, 누군가 와서 나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선호라든가 나의 필요에 잘 맞는 그러한 분이 와서 자기를 돌봐주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의 제도는 이제 그것까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소위 퍼스널라이즈드 케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 맞춰서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서비스가 지금은 뭐 전일제 내지는 특정한 시간이 딱 정해져서 오는 그런 서비스가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늘 것 같아요. 아이 돌봄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아이 돌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그런 돌봄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몇 시간을 이제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가 더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한데 되게 그런 경우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는 안정적으로 자기가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 수요자랑 여러 공급자를 잘 매칭을 시켜서 적절하게 맞게 되는 그런 니드가 좀 충족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생각 안 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공급 측면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돌봄 서비스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굉장히 기회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서비스냐? 그 건강을 관리를 하고 증진시키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몸이 좀 나빠졌을 때 혼자서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소위 스마트 홈이라고 하죠. 또는 스마트 시티, 그 도시의 구조라든가 그런 것을 바꾸는 수요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노인뿐만이 아니라 아동도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장시간의 양질의 그런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물론 공적 돌봄이 앞으로 많이 늘고 강화되긴 하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빈틈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단시간 돌봄에 대한 수요라든가 그런 것이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1인 가구가 늘고 그다음에 자녀가 없는 이제 가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했던 그런 기능이라든가 서비스를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정부가 다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좀 대행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많이 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기회라고 생각하고 많은 투자도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을 잘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균형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인구 구조가 달라지면서 자산의 양극화나 쏠림 굉장히 심각해질 거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이야기하면 서울 지방 정말 다른 국가처럼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될 수 있다. 불균형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도 공감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인구 변화의 지금 방향성이라든가 또는 다른 산업 기술 변화의 방향성을 보건데, 그런 불균형, 여기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어떤 불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빈부격차라든가 양극화 이런 현상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우선 고령화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이질적이에요. 대학 때 같이 만났던 친구가 그때는 다 똑같았지만 30년 후에 만나면은 어떤 친구는 아직 40대 같고 어떤 친구는 70대 같고 생긴 모양 모습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의 여건이 다 다르게 이렇게 벌어지는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의 그 고령자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양극단에 있어요. 쪽방촌에 살면서 이제 폐유지를 주서야 겨우겨우 이제 생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분들도 고령자들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한국에서 제일 돈도 많고 가진 것이 많은 분들 중에도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창업자들도 계시고 아무튼 뭐 그런 분들도 굉장히 고령자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령자 이주성이 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다른 게 다 똑같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득 분배라든가 부의 분배가 격차가 더 커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인구 변화하고 기술 변화의 방향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변하면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그 분야의 숙련을 가진 사람에 대한 수요를 많이 높여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그 임금도 떨어지고 뭐 그런 분야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라든가 또는 직종 간 임금 격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그건 이미 지난 20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불균형 지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상위 뭐 90번째 시군구하고 하위 이제 10번째 시군구하고의 어떤 격차가 어떻게 벌어진지를 보면은 지난 2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요. 전반적으로 봐서 5만이라든가 3만 미만의 그런 시군구는 늘고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사이즈, 4, 50만 정도의 시군구는 줄고, 그다음에 굉장히 사이즈가 큰 시군구는 유지가 되니까 이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어디가 벌어지냐면은 중간과 이 하위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경향을 보더라도 그래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는 시군구분은 아니고 시도별로 추계를 내고 시도별로 여러 가지 가정을 이제 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시도의 가정이 그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까지 적용이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이제 시군구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20년 동안도,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있던 추세가 계속이 돼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확대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그런 지역은 지역 재정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재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얼마만큼 인구가 있는지에 결정이 돼요. 근데 인구가 지나치게 많이 줄고 고령화가 되게 되면은 세수도 낮아지게 되고 그런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인구가 늘고요. 그다음에 또한 그런 그 동네는 인프라의 붕괴 문제에 직면을 하게 돼요. 그냥 모든 종류의 인프라가 일정 수준의 인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만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의료시설도 그렇고 보육시설도 그렇고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나치게 줄면은 거기에 의사가 더 이상 이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도 사라지게 되고 보육시설도 지금 여러 동네에서 아이가 줄어서 이제 문을 닫는 데가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프라가 붕괴가 되게 되면은 더욱더 사람들이 살기 어렵게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도 낳기 어렵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딴 데로 떠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런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되면은 정말 그 지역 사회가 붕괴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네. 집도 버려져서 폐가가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변화나 그러한 것도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경제학에서 나오는 주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소위 지역의 경제, Agglomeration Economics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몰려서 밀집이 돼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우위 또는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더 생산성을 높이고 어떤 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계속 그 사람이든 기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계속해서 더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문헌을 보면은 그러한 그 집적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도시 수준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도시가 말하자면은 그러한 지점 때문에 도시로 몰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 내에 동네, 그 블록, 심지어는 그 블록 내에 그 빌딩 수준에서도 이러한 집적의 경제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상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그러한 불균형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인구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파워 시니어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고령 인구가 앞으로 50년 내에 전체 인구의 한 절반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 소비 수요, 그다음에 이들의 거주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뭐 미국 같은 사례를 보면은 그 돈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따뜻한 곳을 찾아서 가져서 선벨트라고 불리우는 플로리다라든가 애리조나라든가 그런 데 가서 많이 정착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아무래도 고령자들이 지내기에 필요로 한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많이 가겠죠. 제일 좋은 게 필요한 게 병원일 거예요. 그런 곳으로 이제 많이 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고 뭐 공원이 있어서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데로 많이 그 거주지를 선택을 해서 이주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또 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 간의 이제 불균형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만 30년을 연구한 우리 경제학자로서 우리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런 달라지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있으시다면?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인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사회적인 화두가 되면서 논의가 많이 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는 건 좋은데, 어떤 거는 제가 본 데는 과학적인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결국 내용의 근거가 뭔지를 좀 밝히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논문에서 나왔나, 아니면 어떤 그 보고서에서 나왔는지, 어떤 그 이론적인 추론에서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유명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거나 받아들이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조금은 더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얘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를 잘 걸러서 논의가 되면은 더 생산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또 역시 인구 문제가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공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것을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게 굉장히 과열되다 보면은 부작용이 좀 생겨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옳은 거면은 그것이 가면 좋은데, 이게 내 아이디어냐 네 아이디어냐, 이쪽 당의 그 의견이냐 아니면 다른 당의 의견이냐가 결국은 이걸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정부가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면은 그 전에 있던 거를 많이 이제 바꾸거나 어떤 경우 완전히 갈아엎기도 하고 새로 뭘 만들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뺄셈의 그 정책이거든요. 좋은 것을 계속 더해가고 보완해 가야지 계속 그 정책이 이제 발전하고 풍부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한 거냐, 누구 아이디어냐, 그런 걸 따지면서 하다 보면은 덧셈의 그런 정책이 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약간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참 희망적이야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수님 어떤 걸까요? 그거는 이제 한국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출산율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뒤집어 말하면은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그 유연성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하는 환경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정말 행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과거 한 5, 60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역동적으로 아무튼 바꾸고 유연하게 아무튼 뭔가
대응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요. 또 그게 또 어떤 한편으로는 한국이 그동안 발전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역설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저출산의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고 정치나 정책의 경직성이 좀 걷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그 한국 사회가 또는 한국의 사람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그거에 대한 전망이 좀 합리적으로 제시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는 것이 좀 잘 제시가 된다고 한다면은 유연하고도 굉장히 빠르게 역동적으로 그것에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 경직성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줄어드는데 시장 자체가 유연하다고 한다면은 줄어드는 그런 사람이 훨씬 희소해지고 희소한 사람이나 자원의 가치가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경제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공급이 느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아이가 줄어들고 아이가 나중에 청년이 되기 때문에 청년이 줄어드는 사회가 될 거예요. 아이 가치가 올라가야 되고 청년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시장이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장벽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걸 좀 걷어낸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변화도 한국이 더 빨리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해봅니다.